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98페이지 전환사채 가격 형성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환사채라는 건 아시죠?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걸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자, 전환사채 가격 지표 그랬는데요. 거기 보시면 페러티라는 게 나오죠. 페리티. 그 페리티 중요합니다. 이 페러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거의 100% 보시면 돼요. 자, 페리티 중요합니다. 이 페리티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페리티라는 게 주가하고요. 페리티란 주가와 그 다음에 전환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환 주식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전환 가격과 주가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여서 페리티는 거기 보시면 공식,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 페리티 공식은. 자, 페리티는 뭐분의 전환 가격분의 전환 가격이 밑에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주가가 됩니다. 곱하기 100이 되죠. 그죠? 곱하기 100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 가격이 100이고 주가가 현재 90이라고 그러면 페리티가 얼마 나옵니까? 90 나오죠. 전환 가격이 100인데 주가가 지금 110이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10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90, 110 이걸 구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페리티입니다. 전환 가격이 일정하므로 주가와 정의 관계에 있어 전환사채 투자를 할 경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때 주가가, 페리티가 100을 넣으면, 이런 경우죠. 100을 넣으면, 이건 주식의 가치로 움직이는 거고, 왜요? 주가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환한다는 얘기죠, 이게. 주가가 더 높으니까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고, 90이면은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싸니까 전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사채 가치로 움직이게 된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주가가 낮으면, 그냥 이 사채를 갖고 있는 게 낫고, 주가가 높으면, 그럼 전환해야죠. 되셨죠? 예. 자, 적정 투자 가격, 페리티 가격은 페리티 곱하기 10,000원이 붙게 되는데, 페리티의 평균 가격은 대상 종목수에서 각 대상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괴리율 평균 볼게요. 괴리율 평균.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괴리율 평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괴리는, 그러니까 주가와 페리티 간의 전환 가격과의 괴리는 전환사채의 시장 가격 있잖아요. 전환사채의 시장 가격에서 페리티 가격을 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시험제예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요걸 빈칸으로 들어서 나와요. 요게. 따라서 요걸 빈칸으로 지워놓고 괴리는 이거 빼기 이건데 도대체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나오면 전환사채의 시장 가격이 됩니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가격 수준가 됐고요. 이게 그래서 이 괴리가 마이너스가 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플러스가 난다라는 건 이게 더 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이거 뭐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별표 많이 치셔도 돼요. 채권 가격 정리. 이거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채권 가격 정리.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죠?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싸게 사야지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싸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 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커진다. 그랬는데요. 잔존 기간이 길수록 가격 변동률은 커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잔존 기간이 짧으면 변동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잔존 기간이 길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권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잘 안 움직이죠. 채권 가격이. 잔존 기간이 길면 채권 가격이 많이 움직여요.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의 잔존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변동률은 체감한다. 자, 잔존 기간이 길어지면은 변동을 하는데 그 변동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지긴 커지지만 변동이 커지긴 하지만 그 폭이 점점 작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수익률이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가 같지 않다.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같지 않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도 아니고 같지 않다인데요. 표면 이율이 높을수록 크기의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작아진다. 예, 그래서 표면 이율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률은 작아진다. 예,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가지는 이 5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됐죠? 표면 이율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이거 실제로 이제 이거 보면은 실제 그 채권 가격을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8%에서 12%로 8%에서 12%까지 움직인다고 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격이 변동된다고 할 때 표면이율 8%짜리하고요. 표면이율 8%짜리하고 표면이율 12%짜리를 비교해 보면 8%짜리가 훨씬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좀 작은 폭으로 움직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율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률은 작다. 예, 이거 작습니다. 예. 그 다음 채권 투자의 위험 가볼게요. 위험. 자, 채권 투자의 위험 가봅시다. 위험의 종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라고 돼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 이자율 변동, 구매력 위험, 환 위험, 정치적, 법적인 위험 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유동성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 중도 상한 위험, 잔존기간 위험 등을 말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분산 투자로 회피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로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라고요? 분산 투자에서 회피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분산 투자로 회피가 가능한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이게 체계적 위험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분산 투자로 회피가 가능한 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의 유동성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식 그냥 쉽게 좀 주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채권 잘 이해 안 되니까 자 주식으로 가볼게요. 주식에서 삼성전자, LG전자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 중에 어느 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위험해졌을 때 내가 가능하죠. 그죠? 분산 투자로 위험 회피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 회사, 어느 한 회사가 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부 비체계적 위험이 돼요. 그런데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시장 전체의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요. 개별 기업의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보시면 이자율 변동, 구매력, 환, 정치적, 법적 위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장 전체의 위험이에요. 시장 전체의 위험. 그에 비해서 유동성, 채무 불이행, 중도 상한 이런 것들은 전부 개별 기업의 위험으로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분산 투자로서 위험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중에서 이자율 변동 위험은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가격 위험과 재투자 위험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아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재투자 수익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즉 가격은 하락하는데 재투자 수익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한쪽이 하락하고 한쪽이 상승하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 나타난 위험이 이자율 변동 위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상반되는 경향이 완전히 그러니까 100% 상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고 재투자 수익이 늘어났을 때 그 두 개가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구매력 위험은요.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여 이자율이 결정된 경우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때 발생하는 위험.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겠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약정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요. 그다음 중도 상환 위험, 그러면 중도 상환 위험은 요거는 중도 상환 조건의 발행자의 중도 상환으로 당초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 그죠? 그러니까 먼저 갚아버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자를 다 못 받았을 때의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매각하려 하더라도 그걸 매각할 수 없을 때. 그다음에 잔존기간은 이론상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계산할 경우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형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장기채보다 단기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채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의 종류 일단 제목 알아두셔야 돼요. 이자율 변동 위험, 구매력 위험 등등등등이 있다. 잔존기간의 위험까지. 자, 그 다음에 듀레이션을 볼게요. 듀레이션. 자, 듀레이션은 이것도 뭐 시험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듀레이션은 뭐가 도대체 시험에 나오냐면요. 우선 듀레이션 계산이요. 당연하지만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듀레이션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뭐 무조건 나오는 거고 듀레이션 계산. 그 다음에 듀레이션을 이용한 채권 가격 변화. 듀레이션을 이용한 채권 가격 변화. 듀레이션을 이용한 채권 가격 변화. 이런 거에 좀 유의를 해두셔야 돼요. 자, 듀레이션은 1938년 맥콜리에 의해서 체계화됐다 돼 있는데요. 듀레이션의 개념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들이 각기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 가치와 합을 채권의 가격으로 나누는 거. 와, 뜻을 알아두시는 건 좋은데요. 요 듀레이션을 우리가 쉽게 가면은 이게 뭐냐면은 원금 회수 기간이에요. 그 두 번째 뜻 있죠. 원금 회수 기간. 사실은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에 좋은 개념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에요. 3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하면요. 3년 만기가 됐을 때 나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은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2,400원 이렇게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400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 10,000원에다가 2,400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만기가 3년까지 있으면 이 중에 도대체 얼마쯤 지났을 때 내 원금 10,000원을 회복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한 2.4년 된다. 그러면 2.4년 만에 얼마가 됐고 10,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2,400원을 또 번 거거든요. 2,400원을 0.6 그죠? 2.4에 6개월 동안에 이걸 번 거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그 원금 10,000원이 회수되는 기간, 요걸 우리가 요 기간 2.4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듀레이션이라고 한다고요. 그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을 말해요. 공식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공식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자, 공식 듀레이션 공식을 좀 쓰고 요 듀레이션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날짜가 얼마 없어갖고 안 외우고 갈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듀레이션은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듀레이션은 그냥 DU라고 쓸게요. DU라고. 자, 이거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쓰기 전에 우선 공식부터 적어드리면 요거는요. 이자율 변동분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 요게 듀레이션인데요. 이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이자율의 변동 자, 이러면 이자율이 변동되는 거에 대한 현재 가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P분의 델타 P 요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이거는 이자율 변동이 되겠죠. 이자율 변동. 요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죠? 자, 특징, 쭉 읽어보시고요. 특징. 특히, 미음 보세요. 특징에 미음 보시면, 무행면 금리 채권의 만기는 듀레이션과 같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걸 좀 써놓죠.
참고 표시하시고요. 할인채, 그 다음에 복리채, 단리채 이렇게 3개.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는 모두 듀레이션이 잔존기간과 같다.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는 모두 듀레이션이 잔존기간과 같다.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의 결정 요인, 그거 중요합니다. 듀레이션의 결정 요인은 함수, F가 함수라는 뜻이 함수. 평면 이자율에, 그 다음에 만기에, 채권 수익률의 함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비례 반비례 좀 해봅시다. 우선 듀레이션은 평면 이자율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에 대해서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왜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했죠? 듀레이션이 원금 회수 기간이라면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회수가, 원금 회수가 빠르겠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원금 회수가 늦겠죠. 채권 수익률을 많이 주면 줄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짧겠죠. 그래서 평면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은 낮아야지 이게 커지는 거고 만기는 높아야 얘가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듀레이션과 시장 수익률은 역역관계를 갖는다. 평면 이자율과 역역관계를 갖는다. 됐고요. 수정 듀레이션 볼게요. 자, 수정 듀레이션 가봅시다. 수정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 변동률의 추정 수단이다 그랬는데요. 예, 그럼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자, 요 공식을 좀 알아둡시다. 수정 듀레이션은 이렇게 쓰면 듀레이션이라고 아세요. 요거는 와, 우리 책에는 뭐 1 플러스 n분의 r 됐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을 현재 가치한 거 1 플러스 r. 예. 그래서 요거는 p분의 델타 p는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채권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만기 수익률의 변동률, 이게 수익률의 변동률 곱하기 100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자, 그 DI, I번째 채권의 듀레이션에다 곱하기 WI가 뭐냐면 I번째 채권의 시장가치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수정 듀레이션 모르셔도 되고 실효 듀레이션. 자, 실효 듀레이션은 실제 수익률 변화에 대한 실제 채권 가격 변화를 이용하여 채권의 가격 민감도를 줄쳐놓으세요. 채권의 가격 민감도를 나타낸다. 공식 아셔야 됩니다. 요거 실효 듀레이션 여러분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여기 은근히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자, 실효 듀레이션은 P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P 언더바 마이너스하고 P 언더바 플러스가 있죠. 요거 두 개가 있죠. 이게 각각 뭘 의미하냐면 얘는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수익률 하락 시,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상승한 가격이 되고요. 얘는 반대로 수익률이 상승 시 하락한 가격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면 도대체 실효 듀레이션하고 수정 듀레이션 나왔을 때 나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는 실효 듀레이션과 수정 듀레이션이 실제 계산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실효 듀레이션과 수정 듀레이션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 다음 볼록성 가보죠. 볼록성. 자, 볼록성 힉스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채권에 오차가 생긴다면 그 오차는 볼록성에 기인한 겁니다. 도대체 볼록성이 뭐냐면요.
지금 한번 볼게요. 말킬의 정리 1번에 따르자면은 채권 가격이 이거 채권 가격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죠. 수익률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반비례로. 아이고, 이거 뭐, 완전 삐뚤게 됐네. 다시요. 과감하게 확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시면, 이건 채권 가격 곡선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다 접선 하나 그려보면, 우리가 그린 게 이게 요렇게 곡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하고 채권 가격하고 이렇게 격차가 생기죠. 요만큼의. 그죠? 예, 요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오차라는 거예요, 요게. 요게 오차라는 거예요. 요게 채권 가격이 오차기 때문에, 여기가 커지면 이제 요 오차가 커지면은 가격 변화 폭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 볼록성은 그래서 오차는 볼록성에 기인한 것이다. 요거 때문에 나타난다. 요 곡선과 직선의 차이 때문에 그걸 볼록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 밑에 볼록성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제2차적 지표로서 볼록성을 고려한 채권 가격 변동률. 예, 그거는 됐고요. 넘어가 보시고요. 볼록성의 특징 보세요. 볼록성의 특징. 자, 볼록성의 특징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볼록성의 특징은 듀레이션의 결정 요인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듀레이션에서 볼록성이 큰 채권은 작은 채권보다 수익률의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항상 높은 가격을 지닌다. 그 다음,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볼록성은 커진다. 볼록성이 커진다. 볼록성이 증가한다.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이자를 잘 안 줄수록 만기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증가한다. 맞잖아요. 일정한 수익률과 만기에서 표면 수익률이 낮을수록 커진다. 아니죠.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커지죠. 무슨 말이냐면, 이자를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예, 맞아요. 볼록성은 듀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가속도로 증가한다. 예, 그래서 볼록성의 특징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투자 운영 전략에서 적극적 투자 전략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적극적 투자 전략하고 소극적 투자 전략이 나오는데, 이걸 좀 지우고 해볼까요?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가 나오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예측해서 하는가, 그럼 적극이고요. 그죠? 적극적으로 예측해서 하는가, 그럼 적극이고, 그게 아니라 대응만 하면 소극입니다. 자, 수익률 예측 전략, 예측하잖아요. 그럼 적극이에요. 적극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하락 예상될 때 어떻게 한다? 표만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듀레이션을 장기화한다. 그렇죠? 그 다음 수익률이 상승이 예상되면 표면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그래서 듀레이션을 장기화한다. 오케이. 채권 비교 평가 전략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빼시고요. 리을에 보시면 미래 이자율 등의 예측을 통한 채권 교체 매매 전략이 있어요. 그건 좀 보세요. 자, 이자율 예상 수합이라는 게 교환한다. 서로 바꾼다. 미래 이자율 하락이 예상될 때는 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듀레이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원금 회수 기간이 늘어난다. 즉 장기채를 말하고요. 미래 이자율 상승 예상 시에는 듀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하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듀레이션을 감소시킨 방향이면은 단기채 쪽으로 가라.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종 채권과의 수합. 이종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종 채권은, 자, 여기 용어가 좀 어렵죠? 이종 채권은 채권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인데요. 이건 신용 등급이 다른 채권. 그 다음에 질적 차이가 있는 채권을 말해요. 이런 게 이제 이종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 예상 시 그랬는데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서
낮은 채권으로 교체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서 낮은 채권으로 한다는 해서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할 때 말이죠.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은 불황일 때는 질이 낮은 채권의 수익률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수합 됐어요. 수익률 곡선에 의한 전략,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넘겨보시고요. 자, 거기 넘어가지가 않죠. 롤링 효과, 숄더 효과 있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롤링 효과, 숄더 효과 있죠. 그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롤링과 숄더 구별하셔야 돼요. 롤링과 숄더 요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볼까요? 롤링 효과. 자, 롤링 효과는 잔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수익률이 하락, 즉 가격이 상승한 효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숄더 효과는 각 잔존 연수마다 수익률 격차가 일정하지 않고 만기가 짧아질수록 수익률 하락 폭이 커진 효과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거기 예 써놨죠. 예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전략 바벨형과 그 다음에 블렛형이 있다 그랬는데 바벨형은 단기 채권과 단기 채권만 보유하고 중기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평한 형태를 띠고 있는 수익률 곡선이 향후 중기물의 수익률을 상승하고 단기물, 장기물의 상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수익률 곡선의 형태가 나비형 모양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때 취하는 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기물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니까 바벨형 채권 운용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쪽을 수익률로 놓고요. Y를 수익률이라고 놓고 X를 잔존기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운데 중기물만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블렛형 채권운용 중기채 중심의 채권 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단기물과 장기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거니까 이거. 여기도 똑같이 수익률 잔존기간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됩니다. 자, 소극적 투자 전략은 예측하지 않는 거죠. 예측하지 않고 그냥 만기에 보유하는 거,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 채권 인덱스 전략 같은 거 됐죠. 그 다음에 사다리형 만기 구성 전략 각 줄쳐놓으세요. 사다리형 만기 구성 전략은 각 잔존기간별로 채권 보유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관리가 용이하고 이자율 예측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면역 전략 읽어보시고요. 상황 대응적 면역 전략. 이거 중요합니다. 상황 대응적 면역 전략. 포트폴리오가 목표라는 최소한의 투자 목표를 설정해놓고 현재의 투자 성과가 목표 달성을 하는데 초과적인 여유 수준이 있는 측면이라면 계속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투자 종료 시까지 추가 소익이 계속될 경우 적극적인 전략이 예측되지만 그러나 현재 투자 성과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목표라는 최소한의 수익 달성이 불가능해질 경우 바로 면역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최소한의 투자 수익을 얻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상황 대응적 면역 전략이라는 것은 옆에다가 이건 이런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도 쓰고 소극적인 방법도 쓰고 이거 두 개를 짬뽕해낸 게 바로 상황 대응적 면역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자산가치 면역 전략이에요. 자, 요건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켜서 은행의 순 듀레이션을 0으로 만드는 건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산 부채 종합 관리라고 그래요. 자산 부채,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채권, 주식 채권은 이제 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바로 파생상품 운영, 제2장 파생상품 운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이라면 우리가 흔히는 이제 선물 옵션을 얘기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엔 그래서 파생상품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전문적인 걸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파생금융상품은 기법에 따라서 퓨처, 옵션, 스왑, 포워드로 나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우리 이 자격증을
이 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는 다 뭐가 뭔지 이게 투자 상담사랑 틀리거든요. 투자 상담사야 뭐 수압도 몰라도 되고 선도도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일임 투자 자문 운용사니까 일임 투자 자산 운용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수압은 서로 바꾸는 거예요. 뭐 통화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다른 이자를 갖고 있던 걸 서로 바꾸든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든지 이런 게 아무튼 수압입니다. 거래 개념적 장소에 따라서는요. 장내와 장외로 나누는데요. 장내와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면 장내고요. 거래소 말고 일대의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대상이 되는 기초제도 됐고요. 거래 목적, 투기 거래, 해지 거래. 자,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죠. 기본적으로. 자, 투기 거래, 해지 거래,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에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는 아셔야죠. 투기 전에 뭐 투기 자료, 투기 거래야 뭐 글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는 걸 말하는 거고요. 투기 자료, 투기 거래는. 그 다음에 해지 거래는 원래 해지가 울타리란 뜻이거든요. 저거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방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익거래. 자,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 가격 간의 차이가 이론적인 수준을 벗어날 게, 오호, 차익거래 뭐와 뭐의 차이예요, 얘는? 현물과 현선의 차이예요. 현선 차이를 이용하는 게 차익거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는 선물 간 혹은 옵션 간이에요. 요 두 개의 차이 아시겠어요? 6월물 선물과 9월물 선물을 따지면 스프레드고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차익거래예요. 이 두 개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차익거래는 현선의 차이, 스프레드는 선물과 선물 간, 옵션과 선물 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도거래. 현재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은 계약의 집행 시점이 된다. 선도거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밭대기 해오는 거, 이런 거예요. 배추에 밭대기, 거기 나와 있네요, 지금. 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자, NDF 거래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NDF 거래라는 거, 이게 바로 교부할 수 있는, 배달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non-deliverable forward 그러면 이건 선도계약이 약간 변한 거긴 한데, 실물 인스톨하지 않고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A 기업하고 B 기업이 막 서로 이렇게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서로 어딘가에 만약에 주고받을 게 있다면 그걸 대신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선물. 선도거래 형태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선물이다 그랬는데, 자, 마진이라는 말 알아두셔야 돼요. 마진. 충분한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가진 투자자만이 보유 비례에 액수한다. 보유 액수에 비례한다. 보유 액수에 비례한다. 비례하여 선물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진이라는 걸 한국말로 하면 마진은 차입금이 돼요. 마진은 차입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이 다 주가가 막 빠져가지고 계속 내가 뭐 70% 정도가 30%가 빠져서 70%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마진 콜이라고 해서 이 차입금을 더 넣으라고 나오죠. 이 차입금이라 불립니다. 원래는. 그래서 충분한 현금이 있을 때 충분한 마진이 있을 때 그런 선물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물은 다 일일 정산이죠. 일일 정산. 그날 정산합니다. 물론 돈이 입금되는 건 다음날 아침이겠지만은 일단 이게 이렇게 일일 정산 D+1일로 됩니다. 자, 옵션 가봅시다. 옵션이란 주어진 가치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는데, 몰라요. 그래요? 봅시다. 옵션. 옵션 한마디로 프리미엄이에요. 옵션이라는 건 프리미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에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그럴게요. 인천에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가 되게 좋은 데다, 뭐, 청라지구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뛸 것 같다. 그러면 분양할 때 이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분양가가 1억인데, 자, 분양가 2억인데,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리미엄 1,000만 원은
내가 나중에 이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나에게 이 2억 원에 나한테 아파트를 팔아라. 그 권리가 바로 프리미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나중에 저렇게 되면은 나는 2억 1,000만 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산 셈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파트가 1억 5천으로 떨어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리미엄만 날리고 이거 안 사면 되죠. 이걸 인수를 거부하면 됩니다. 인수를 거부하면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분양가 2억짜리가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나는 내 돈 1,000만 원만 날리고 이 계약을 안 하면 되고요. 이게 올라가서 5억이 되건 10억이 됐건 간에 그게 만약에 5억이 되고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나는 이거를 1,000만 원을 냈으니까 난 이걸 무조건 2억 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콜옵션입니다. 자, 유럽식 옵션은 만기일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고요. 미국은 여러 번 쓸 수 있죠. 여러 번. 예. 만기일 이전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미국식 옵션, 한 번만 딱 쓰는 게 유럽식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 시점 이전에 콜옵션의 프리미엄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만기 시점 이전에 풋옵션 프리미엄 구조 되어 있는데, 콜옵션과 풋옵션은 이거 뭐 간단한 건데요. 콜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 값이 올라갈수록 프리미엄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풋옵션은 팔 권리거든요. 팔 권리.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 권리는 점점 줄어들겠죠. 누가 팔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팔 권리는 점점 줄어들죠. 되셨죠? 자, 선물거래, 경제적 기능, 제목 알아두세요, 제목. 가격 발견, 위험 전가, 효율성 증대, 거래 비용 절약. 선물거래 특징, 연속적 거래다. 자, 연속적 거래다. 그죠? 연속적 거래다. 잠깐만요. 자, 연속적 거래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증거금 제도와 일일정산인데요. 초기 증거금, 선물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금액을 우리가 그거를 초기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15% 정도, 그죠? 그렇게 내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만기일 이전의 포지션 청산. 그 이제 옛날에 이걸 이제 전매도 환매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주문을 받을 때는 전매도 환매수란 말을 안 받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좀 공부하기 쉽게는 전매도 환매수가 되는데, 전매도다 그러면 매수한 거를 팔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할 때 우리가 전매도라고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선물 거래를, 어제 매수했다면, 어제 코스피를 200에 매수했다면, 200에 한 계약 매수했다면, 나는 지금 플러스인 포지션 하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내가 이거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205가 됐다. 그러면 이걸 205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5에 한 계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205짜리 내가 갖고 있던 거를 한 계약을 205에 파는 거. 그게 바로 전매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수는 반대로 내가 200에 사놨는데, 200에 팔아놨는데, 이게 199까지 떨어졌다. 그럼 1포인트 먹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환매수해서 200원에 판 거를 199원에 다시 사놓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환매수. 요거는 전매도.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거래소와 청산소가 존재한다. 거래소는 선물계약의 매매 체결 관리를 맡고 청산소는 일일 전산 담당을 만든다. 그래서 거래소와 청산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대상의 규격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거래소에서는 선물계약의 매매 체결 관리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 대상은 항상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외거래라는 게 있는데, 부외거래는, 파생 상품의 거래에는 계약 시점과 이행 시점이 존재하게 돼. 계약 시점에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시점에서 돈이 다 오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 시점에서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만기일 이전까지 파생 금융 상품의 거래 사실은 대차 대조표에서 각주 사항이 되므로
부의 거래로, 부의 거래로 표시된다. 부의 거래 처리된다. 예,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선물에서는 앞부분만 잠깐 봤는데요. 지금 아직 뭐 계산 문제도 하나도 안 했고, 그래프도 우리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선물에서는 이론 가격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옵션 그래프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 선물의 균형 가격 계산하는 방법 하고요. 그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는 그래프를 좀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채권하고 이 부분, 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